그러니까 예년만큼 서버에서도 성장이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휴대폰이나 이 반도체에서 터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내년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현장을 통해서 들었고 올해보다 더 훨씬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후년을 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후년을 아마 밸류에이션을 땡기려면 내후년을 바라봐야 되고. 그 대표님 앞서서 네. 그 이제 2차 전지를 좀 유망하게 꼽아주셨는데 네.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 반도체잖아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도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네네.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 네. 좀 주가 흐름이 좀 어떤지 네네. 그리고 앞으로 좀 전망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삼성전자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물론 시가총액 작아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 로컬에 고르게 납품하는 장비 업체가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 그 다음에 마이크론, 미국. 미국 마이크론, 뭐 인텔 이렇게 납품하는 소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재는 소모성, 계속 월 단위로 들어가거나 분기 단위로 들어가는 소재, 소모성 소재, 소모성 소재라고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쿼츠, 그 다음에 뭐 세라믹 소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단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면서 최근에 가장 그 소위 말하는 시장에 이슈가 되는 거는 그 단을 계속 쌓는 거, 그리고 칩 안에 반도체를 더 많이 심는 거, 미세화 공정.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핵심이 되고 있고, 그 이재용 회장이 네덜란드 가서 만난 ASML 그 장비 업체 만난 것처럼 그런 소위 말하는 그 미세화 공정 플러스 이 EUV, 그러니까 EUV 장비와 관련된 밑단의 그 소재 업체들은 아무리 반도체 관련된 캐파를 줄여도 구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그런 장비나 소재 업체들, 틈새 시장을 노리는 장비나 소재 업체들을 충분히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EUV 관련된 자외선 장비에 들어가는 이 펠리클이라는 소재를 하는 회사는 SNS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SNS텍이라는 회사는 시가총액이 한 5,700억 대입니다. 적은 회사는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5,700억 대고 한 매출은 한 1,000억 대, 영업이익 한 130억 대 나오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쿼츠란 그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는 삼성전자도 들어가고, 물론 삼성전자 비중이 많지만 하이닉스도 들어가고 마이크론에도 들어가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원익 QN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익 QNC는 이 회사는 6,677억, 6,600억이 되는 회사고요. 이 회사 매출과 이게 막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매출은 한 30% 이상 성장하고요. 이익단에서도 한 50% 이상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한 8천억대, 영업이익 한 1,200억대, 그리고 이익률로 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익률 굉장히 높은 게 중요합니다. 이익률 16%면 굉장히 높은 이익률인데, 그렇게 틈새 시장을 노리는 회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비 회사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거의 8,200억대입니다. 기관의 표적이 될 만하죠. 8천억대 올라왔으니까요. 이 회사도 매출과 이익이 50%씩 성장하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연간으로 한 1,100억대, 영업이익 한 300억대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도 한 1,500억에 영업이익 한 450억대 예상하고 있어서 매출과 이익이 50%씩 성장하고, 이 회사는 미세화 공정이 되면 될수록 더 정밀하게 반도체 칩 관련된 수율, 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걸 이제 기존의 장비로는 이제 그 불량률을 잡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아주 극미세화 형태의 원자 현미경을 구조적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자 현미경 수요가 비싼데, 장비가 비싼데 생산성 수율이랑 직결되니까 이 원자 현미경을 계속적으로 많이 써야 되니까 파크 시스템 장비를 쓰고 있고, 파크 시스템즈의 원자 현미경 장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미세화 수요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UV 관련돼서 이 회사가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라고 신 제품을 개발했거든요. 이제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가 이제 막 시장에 이제 깔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성장 동력도 갖고 있어서 장비 회사 중에 이렇게 미세화 공정의 틈새화를 노리는 파크 시스템즈 같은 회사는 8천억대 되니까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회사를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가전, 모바일 이렇게 있는데
반도체가 사실 이익단에서는 비중이 제일 높죠. 약 35%에서 45% 정도 차지하는데 반도체는 굉장히 시장의 의견이 분분한데 그래도 좀 지배적인 의견은 내년에는 가격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게 내년 상반기를 넘어선 한 2분기 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2분기 말에는 가격이 회복될 거라. 가격이 회복되는 전제는 엄청난 재고를 떨궈내야 된다. 재고가 정상적인 재고 수준은 3주에서 5주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재 재고 수준은 10주에서 12주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인 거죠. 그래서 재고를 떨궈야지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여의도에서 보는 의견이 현장에서 보는 의견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보는 의견은 재고가 어찌 됐건 간에 빠르게 내년이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녹록치 않을 것이다. 아무리 단가를 싸게 해서 재고를 떨군다 한들 재고의 물량이 워낙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삼성전자 측에서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뭐 확실한 해결책은 아직 안 나온 상태로 알고 있고 삼성전자 뭐 관계자의 의견에 따르면 재고 떠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 말인즉슨 가격의 반등세가 내년 상반기를 지나 아까 말씀드린 8, 9월에도 가격이 쉽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휴대폰 관련돼서 폴더블이 여전히 애플에서 폴더블 안 나와서 선점 효과를 잘했고 저도 휴대폰 바꾸면 폴더블으로 바꿀 것 같거든요. 근데 폴더블은 생산하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연간 1000만 대, 1500만 대 예상인데 실제 팔린 건 약 1000만 대 정도 수준이고 여기서 1000만 대에서 2000만 대, 4000만 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휴대폰을 삼성전자가 1억 대씩 팔거든요. 그 1억 대씩 파는데 그 중에 1000만 대면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생산 캐파를 늘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가정해서 내년에 한 1300만 대에서 1400만 대 정도 폴더블을 예상을 하고 있고 폴더블도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휴대폰도 어찌됐건 S23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팔릴 것이냐 그거에 대한 거는 약간 퀘스천이 좀 달리네요. 퀘스천이 좀 달려서 핸드폰도 쉽지 않은 상황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가전은 휴대폰보다 더 힘든 상황 네, 가전은 더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비상경영을 선포한 거군요. 네,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지금 어느 것 하나 뭐 성장이 나오는 데가 없는데 그나마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 데이터 센터 서버 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상반기까지만 하면 뭐 25%에서 30% 성장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데이터 센터 쪽 서버도 여유치 않아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것 같아요. 성장률 자체를 투자 관련돼서 신규로 투자 나오려면 그러니까 아마존, 메타, 뭐 구글 이런 데서 또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예상치 않아서 내년에 물론 아마존이나 메타나 구글에서 투자 계획이 나온 건 있습니다. 근데 뭐 폭 자체로 치면 한 10%에서 15% 언더거든요. 그러니까 예년만큼 서버에서도 성장이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휴대폰이나 이 반도체에서 터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내년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현장을 통해서 들었고 올해보다 더 훨씬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후년을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서 내후년을 아마 밸류에이션을 땡기려면 내후년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내년에 매출이 일단 삼성전자가 내년에 지금 올해 예상되는 매출은 올해는 한 300조 정도 매출 예상하는데 내년은 300조 언더 그러니까 못해도 내년 매출단에서 한 7에서 8% 정도 매출 감익이 예상되고 이익은 올해는 한 46조를 예상하는데 내년에는 뭐 한 30조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진 이익에서 한 거의 한 30% 이상 이익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감산을 통해서 만약에 재고를 빠르게 줄여가지고 순간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반등세가 나오는 모양새를 보이면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매수하는 세력이 매수하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투자자는 있을 수 있다. 근데 두 가지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요. 삼성전자 이제 가치주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삼성전자는 성장주 펀드에서도 담고 가치주 펀드에서도 담는데 예를 들어 아무리 뭐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에 관심이 없다 해도 외국계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너무 글로벌 기업이니까 잘 아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그 메타나 구글을 이제 가치주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빅테크를. 근데 빅테크 관련된 거에 연관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하드웨어는. 근데 삼성전자를 가치주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그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담을 수 있다는 좀 긍정적인 소위 말하는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의 최근에 그 많이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가장 물론 우리가 수출 주력 산업이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경기 침체 우려를 가장 많이 받지만 그거를 상대적으로 한 주가 벌어들이는 EPS가 30% 이상 빠진 거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PER로 치면 약 최근에 다시 2,400이 깨지면서 PER 기준으로 한 9배 정도 수준이고요. PBR 기준으로 한 0.9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PER, PBR이 모두 깨진 상황에서 외국인이 내년에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 대비 견조할 거라고 보는 거.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글로벌 IB,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JP 모건 이런 글로벌 탑 IB 11개를 아주 최근에 따끈따끈한 시장 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신흥국에서 굉장히 미국보다 아웃퍼폼 할 수 있다. 신흥국 증시를 좋게 본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 증권사는 코스피 밴드 상단을 2,600으로 보지만 외국계 증권사는 평균 2,780이에요. 훨씬 우리보다 200포인트 이상 갭이 있다고 그러니까 위로 갭이 있다고 보는데 의외로 만약에 내년에 상승이 나온다고 치면 외국인의 다시 수급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이 가장 좋게 주가 하락폭,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하락폭이 선반영됐다고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왜냐하면 EPS가 지금 30% 깎인 게 지금 현재 지수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빠진 반도체 업종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대만인데 대만보다 훨씬 우리가 EPS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대만하고 우리나라를 좋게 보는데 그 둘 중에 더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우리나라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 11개 IB가 신흥국이 내년에 지금 지수 때보다 더 빠져서 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는 신흥국은 하나도 IB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흥국 중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좋아질 거라고 보면 우리나라 지수를 투자한다고 보면 지수의 20%가 삼성전자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가치주 투자로 삼성전자를 그 소위 말하는 발상의 전환 관점에서 보면 수급 측면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펀더멘탈이 크게 개선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펀더멘탈은. 네. 그 워렌 버핏이 네. TSMC 지분을 많이 네네. 샀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TSMC나 네. 엔비디아도 네. 큰 반도체 산업 안에 맞습니다.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 삼성전자랑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거라고 네. 보시나요? TSMC하고 삼성전자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 1등, 2등인데 격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수율 측면에서 그 소위 말하는 미세화 공정으로 갈수록 그래도 TSMC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생산 수율이 70에서 80% 정도가 나온다 치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잘 나올 때는 40%까지 나왔다가 최근에 업계에 확인한 바로는 40% 미만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가동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세화 공정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뭐 30조에서 50조 투자하겠다 하면 더 TSMC가 공격적으로 우리는 그럼 100조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캐파에서도 전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투자하면 투자했지 이 캐파를 줄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TSMC가 캐파 투자에서도 늘리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이 TSMC의 위탁 생산을 맡기는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로 가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뭐 예를 들어 퀄컴 같은 경우도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들어가는 거를 사실 삼성전자가 하다가 또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럼 그게 뺏긴 부분이 당연히 TSMC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산 수율에서 차이가 있고 캐파 측면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 캐파를 지금 못 따라가는 수준이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물론 워렌 버핏 입장에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거라고 보는 관점보다는 TSMC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경제적 해자 관점에서 TSMC가 맞았기 때문에 TSMC를 투자하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이 좀 더 합리적이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엔비디아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네네. 또 오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긴 네네. 한데 엔비디아도 괜찮게 보세요. 네, 엔비디아는 사실 약간 그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수요 때문에 네. 오른 측면이 있는데 네. 엔비디아 관련돼서는 결국 GPU가 CPU를 계속 지금 초과해서 쓰려는 그 수요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엔비디아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뭐 다른 업체들, AMD나 퀄컴보다는 그 성장폭 자체는 더 저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GPU의 쓰임새가 앞으로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소위 그 말하는 그 약간 비트코인 외에 이런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3D, 2D 가상세계, 애플도 이제 XR 기기 나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밑단에 더 앞단으로 가면 이런 엔비디아의 그래픽 관련된 부분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그 지금 가격이 빠져서 삼성전자 같이 가치주의 영역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커질 거로 보고 있는데 또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 소위 말하는 차량용 반도체 쪽에 고부가 차량용 반도체 있잖아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없다 진짜. 뭐 엔비디아, AMD, 뭐 퀄컴 정도인데 그런 회사들의 사실 밸류에이션이 지금 많이 싸진 상황에서 너무 이런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가파르게 그런 그 오버밸류가 나왔다면 지금 밸류에이션 정상화 과정 중에 있고 저는 소위 말하는 이 팹리스 업체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업체 중에는 엔비디아가 가장 경쟁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펀더멘털적으로는 네. 또 재고도 많고 네. 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 방면에 있어서 사업부가 다 골고루 힘든 상황. 상황이라서 펀더멘털적으로 단시간 내에 개선하기는 좀 어려울 것 어려울 같고 것 같지만 2024년에는 네. 재고를 확 줄인다면 굉장히 가파르게 회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내년을 네. 조금 네. 좀 지나서 네. 내년 말이나 네. 뭐 그 2024년 좀 가봐야 될 네. 것 같고 근데 2024년에 간다고 치면 그게 확실한 시장의 컨센이 형성되면 주가는 항상 6개월에서 9개월 선행하거든요. 좀 그러니까 일찍 내후년이 간다 치면 삼성전자는 내년에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그럼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좀 TSMC나 엔비디아가 또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좀 눈을 넓게 네.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산업에 네. 투자를 한다고 반도체 했을 때. 산업을 투자한다면. 네. 네,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 ETF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죠. 필라델피아 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시는 거 아닌데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산업이 특히 우리나라 DRAM 같은 경우는 경기에 민감하고 맞습니다. 또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도 어렵고 중국도 네. 어렵고 이러면은 이게 변동도 심하고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힘든 경우가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한다면 차라리 좀 마음 편하게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왜냐하면 괜찮을 것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아마 40% 이상 같아요. 맞아요. 빠졌으니까 한 30, 40% 굉장히 빠졌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는 대표적인 뭐 엔비디아, 뭐 퀄컴, ASML 뭐 다 ASML 들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UV 관련돼서는 ASML을 한번 직접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장비가 대당 3천억 이상 넘는데 서로 ASML 장비를 앞다퉈 사가려고 하고 있고. 나노 신소재 같네요. 약간 나노 신소재 느낌. 그 나노 신소재가 안타깝게도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런 나노 신소 국내 지금 현재로서는 뭐 도전제의 나노 신소재라고 볼 수 있는데 ASML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그럼 국내 기업으로 조금 한정을 한다고 하면 반도체 쪽보다는 2차 전지를 좀 더 좋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숫자 찍히는 게 그렇고 업황 자체가 반도체가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내년에 굉장히 큰 변곡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기회를 잘 잡으시면 굉장히 의외의 큰 폭의 종목이나 업종을 잘 선택하시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주식은 하루하루 가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산업의 큰 흐름을 보셔야 되고, 산업의 큰 흐름 안에서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반도체 내에서도 틈새 시장을 노리는 업종, 기존의 캐시카우 현금을 잘 창출하는 기업이 신규 성장 동력으로 최근에 핫한 2차 전지랑 결합된다든지 신재생이랑 결합된다든지 그런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프리미엄을 주는 그 소위 말하는 실제 캐시카우가 탄탄한 회사들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그 경기 침체에 따라 재무 구조가 불안정한 회사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무 구조 관련돼서 꼭 살펴봐야 될 거는 그 회사가 얼마나 영업 활동으로 현금 흐름을 많이 쌓는지, 그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 두 번째는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이 회사가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이 회사가 기술 경쟁력이 있는지는 영업 이익률이 높은 회사, 그런 회사들로 나눠서 이렇게 추려서 보시면 제가 또 출연할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그런 회사들로 추려서 아마 다음번에는 시가총액 뭐 1등부터 100등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던 뭐 반도체 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그렇게 투자 기회를 찾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실 거를 권해드리고, 주식을 진짜 긴 호흡으로 평생 이렇게 끌고 가는 친구처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보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이 훨씬 제 주변에도 고액자산가가 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을 빨리 이룹니다. 그래서 물론 주가 빠진다고 힘드시겠고 저도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멘탈 꼭 부어 잡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업종과 산업의 흐름, 그 다음에 그 산업의 흐름 내에서 살아남는 종목들에 대한 열심히 손품을 파시고 검색하시고 또 찾아보신 거 정리하시고, 그런 노력을 매일매일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씩 기울이시다 보면 그게 엄청난 자산으로, 그 엄청난 자산이 쌓이면 그 경제적 독립은 분명히 뒤따라올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해서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